얘들아, 다들 살아있느냐? 안녕하세요. 쌤도 우선은 몸을 좀 녹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요. 따뜻한 물도 한잔 하시고. 좋아. 그래, 다들 불가에 옹기종기 모여서 유난히 사이가 좋아 보인다마는 이제 슬슬 공부 준비하자꾸나. 쌤, 조금만 더 이따가 하면 안 될까요? 방금 난로를 켜서 아직 열기도 약하고. 저는 아까 입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요. 몸을 좀 녹이는 것도 공부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정말 춥긴 춥구나. 근데 조금만 지나면 공기의 대류로 인해 곧 전체적으로 궁해질 거야. 오히려 난로에 바싹 붙어 있으면 강한 열 복사 때문에 아예 뜨거울 건데 말이다. 대류? 복사? 대류나 복사란 말은 과학 수업에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벌써 수업 시작된 거냐? 그거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아니겠어? 마침 계절에 맞춰서 내용을 배우니까 글쎄 좀 더 실감이 난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해야 할까? 이번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열 에너지란다. 열 에너지? 열이 불 아니냐? 그건 불에서 나오는 게 열이잖아. 그러니까 불은 1학년 때 잠깐 배웠잖아. 타고 있는 기체라고. 그래,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용어 정도 한번 해야겠구나. 열이 뭔지, 그리고 애매하게 혼동해서 쓰는 불이라는 말도 구분해야 할 거고, 다음으로 온도라는 개념도 정리를 해두자. 우선은 불의 뜻인데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정의했다. 조금 더 붙이자면 그냥 연소하는 게 아니라 연소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라는 거야. 그리고 열은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에너지의 한 종류로서 상태 변화와 온도 변화의 원인이라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온도는 무엇일까? 야, 과학에서 뭐뭐도라고 하면 뭐뭐 하는 정도니까 온도는 뭐 따뜻한 정도 아닐까? 맞다, 띠리야. 그게 정답이 되겠다. 오, 대단한걸? 일이가 방금 해결했구나.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온도란 물체의 차고 따뜻한 정도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 온도라는 개념부터 공부해 보자꾸나. 그럼 자연스레 열이라는 개념도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온도라는 건 우리는 차고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과학적으로는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과학적 상황? 즉 물질의 관점에서는 온도가 다르다는 게 어떤 차이인가를 알아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 똑같은 양의 설탕을 물에 녹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찬물과 따뜻한 물 각각 100g이 있다면 어떤 물에 설탕이 더 빨리 녹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잠깐 기억을 더듬어 봐라. 1학년 때 이런 거 간단한 실험도 했었지. 누구야? 당연히. 당연히 따뜻한 물 쪽이 빨리 녹지요.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서 더 잘 녹는 거는 나도 아는데. 그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서 그런 거 아니냐? 1학년 때 확산할 때 배운 거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가 해결해 주는구나. 물에 설탕을 녹는다는 것은 결국 물 분자와 설탕 분자들이 골고루 섞이는 과정인 건데 분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더욱 잘 섞이는 것은
앞선 확산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단다. 즉,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과학에서는 이제 온도를 물질 구성 입자들 운동의 활발한 정도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다라고 하면 그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런 거 같다. 차다, 따뜻하다라고 했던 게 분자 운동이 둔하다, 활발하다로 바뀌는 셈이네. 물론 엄밀하게 말하자면 온도는 사실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인데 그건 에너지 개념을 공부한 이후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 지금은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알아두셨구나.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온도를 표현하는 방식, 즉 온도 체계의 종류도 정리해보자꾸나. 아마 너희들도 이젠 제법 알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온도의 종류? 근데 이 창자식이 온도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 배워야 하나요? 야, 넌 왜 거기에 있냐? 자식이 난로에 바싹 붙어가지고 추워서 그런다. 왜? 아침에 영하 12도가 뭐냐? 그러니까 너만 추운 거냐고. 자, 얘들아. 이제 곧 분분해질 거니까 진정들 해라. 대류를 기억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온도에서는 하나의 개념이 빠져있네. 즉, 오늘의 온도를 이야기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영하 12도C라고 해야겠지. 바로 섭씨 온도 체계라는 거지. 그럼 다른 온도 체계에는 뭐가 있을까나?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것도 있을 거고. 1학년 때라면 다만 샤론의 법칙 공부할 때 온도가 그거 1학년 때 배웠던 거 샤론의 법칙 기체의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 해서 그때 온도는 절대 온도라는 거였지? 그래 맞다. 온도 단위가 도K 또는 그냥 K를 쓴다고 했었고 절대 온도? 그건 들어본 거는 같은데 다른 것도 있나? 다들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온도 체계로는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가 있고 우리가 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란다. 그리고 이번에 섭씨와 절대 온도의 관계도 다시 정리하자꾸나. 절대 온도는 모든 기체의 부피가 이론상으로 0이 될 때를 기준값 0으로 하는 온도 체계인데 섭씨 온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 저건 간단하네. 그럼 이제 열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구나. 열의 이동에서의 규칙성을 먼저 배울 건데 조금 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너무 춥다고 난로가로 간 거 말이다. 그래 아까는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친구 사이에 어리가 있어야지. 자식이 치사하게 혼자만 물을 쬐고 말이야. 그래 특히나 난로에 바싹 붙어서 우리한테 오는 열기를 모두 막은 거 아니야. 자, 얘들아.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불을 쬐어서 따뜻해진 거니까 난로에서 추운 우리 쪽으로 열이 이동했다는 거. 물론 열 이동 방법 중에서 복사라는 방법으로 이동한 건데 그건 뒷부분에서 배우기로 하고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규칙성에 주목하자꾸나. 그 규칙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열이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것. 그 반대의 경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다른 원인 없이 항상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열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근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한다면, 언제까지 이동하는 거냐? 계속 이동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야야, 찬물하고 따뜻한 물을 섞으면 전체적으로 미지근해지잖아. 그러니까, 그럼, 고온과 저온의 중간 온도가 되면서 열 이동이 멈추는 건가? 그래, 이젠 쌤을 앞서 나가는구나. 너희들이 방금 말한 거를 이제 배우게 돼. 바로 고온의 물체로부터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다가 더 이상의 열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당연히 온도 차이가 없어진 상태여야 되겠지. 꾸리의 표현대로라면 온도가 서로 다른 물을 섞어서 전체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로 되었을 때라는 거야.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때의 온도는 고온과 저온의 사이는 맞지만 정확하게 절반인 온도는 아니라는 거지. 쌤, 그럼 열평형 상태일 때의 온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설마 계산식이 나오는 건가? 아, 그냥 고온과 저온의 중간값이면 간단하니까 정말 좋은데. 그건 열량 구하는 공식을 배우게 되면 당연히 열 평형일 때의 온도도 구할 수 있거든. 그런데 공식을 배우기에 앞서 열 평형이 일어나는 과정을 대략적인 그래프 표현으로 알아보자꾸나. 그리고 우선은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해두자. 즉, 열의 이동이 일어날 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는 사실인데 너무 당연해서 다들 있는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야 한다. 그럼 그림을 보자꾸나. 간단하게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었을 때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온도 변화의 그래프란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니까 대략적인 건데 열 평형일 때의 온도는 고온과 저온의 중간값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단다. 확실히 고온과 저온의 중간값은 아니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러한 열 평형을 실생활에 이용 또는 활용한 예에는 뭐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자구나. 물론 열의 이동은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이걸 우리 생활에 지혜롭게 사용한 예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는 거야. 열이동을 실생활에 이용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온도가 너무 높을 때 온도를 낮추어주는 뭐 그런 거. 아, 그렇네. 냉장고가 대표적인 예로구만. 그래, 또리가 좋은 예를 찾았구나. 냉장고 외에도 아이스박스도 온도를 낮추는 좋은 예가 되겠지. 그럼 온도를 높이는 경우라면 지금 우리 교실처럼 난로를 켜는 것부터 손 시려울 때 쓰는 핫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니까 하나하나 잘 기억하도록 하자. 이렇게 열 이동에서의 큰 규칙성은 알았으니까 이제 열 이동 방식을 알아봐야겠구나. 사실 아까 잠시 나왔지. 열의 이동 방식? 아까 나왔던 거라면, 아싸! 아까 쌤이 말씀하신 거. 전도, 대류, 복사. 사실 초딩 때 이름 정도는 배웠어요. 복사? 우리가 아는 그 복사는 아닐 거고, 왜 같은 이름이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냐? 그거 한자로는 다를 건데? 근데 가만, 복사는 뭐지? 한글로는 같아도 의미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지. 그럴 경우에는
문장의 앞뒤 맥락을 따져서 이해해야 한다. 이를테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그 사과가 용서를 구할 때의 사과는 아닌 거 다들 알잖니? 열이동에서의 복사가 뭔지는 전도와 대비를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배우게 될 거야. 네? 근데 아까 쟤들은 사과하라면서 사과의 의미로 사과를 달라던데요. 그럼 첫 번째로 전도를 알아보자. 전도는 교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식인데 열을 받은 부위의 교체 입자들은 교체의 특성상 밀집된 채로 거의 움직일 수 없으니까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운동만 하게 돼. 즉, 진동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웃하는 입자들과 충돌하고 진동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게 다음 입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지. 진동하고 충돌하고 다시 진동하고. 그럼 이런 전도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예로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가열해서 뜨거울수록 진동이 활발하다는 거잖아. 전도에서 열이 전달되는 거, 그건 아까 난로 위 주전자가 뜨거워지는 거, 그런 거 아닐까? 다만 아까 우리 저 녀석 손이 거의 난로에 닿았었는데 그럴 때도 열이 전도되는 거 아니냐? 사실 손이 닿아서 좀 베었다. 전도 때문에. 쓰려. 우리가 슬프지만 아주 확실하게 전도를 경험했구나. 그리고 비슷한 예로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궈 두면 조금 뒤에 숟가락의 반대쪽과 부분도 뜨거워지는 거 등이 있단다. 뜨거운 국과 숟가락. 뜨거운 난로와 우리의 손가락. 그럼 다음으로 대류를 배워보자. 대류는 액체, 기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인데 물질 구성 입자 간 간격이 고체 때보다 느슨하고 입자 운동이 자유로워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가벼워지는 효과와 함께 입자들의 운동도 활발해져서 입자들이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란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까 난로 위 주전자나 냄비 같은 거에 물을 넣고 끓이는 경우가 되겠다. 그걸 그림으로 알아보면 그림에서처럼 열을 받은 아래쪽 부분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열을 받지 못한 윗부분의 물은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온단다. 그리고 내려온 물이 다시 데워지면 위로 올라가고 이 과정이 계속되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돌고 도는 거. 그리고 대류의 대표적인 예는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단다. 이제쯤 느껴지지? 교실 내 공기가 훈훈해진 거. 즉,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난로의 열이 공기를 순환시켜왔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거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랬구만요. 그럼 이쯤에서 생활의 지혜 하나 알고 가자꾸나. 오늘처럼 추운 날은 난로를 켜고 더운 여름날에는 에어컨을 이용하는데 각각 그 위치를 생각해보면 대류 현상을 잘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 난로와 에어컨의 위치? 난로는 가열하는 거니까, 열받은 공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니까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난로는 공기를 상승시키는 쪽이고, 그럼 에어컨은 반대로 공기를 하강하게 하는 거네?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려면 당연히 밑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쌤, 알았어요.
따뜻한 공기는 아래쪽에서 만들어져야 위로 올라가고 순환할 수 있는 거니까 난로는 바닥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에어컨은 반대로 자식이 선수를 치다니. 그래 맞다. 에어컨은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볼 때는 띠리와 뿌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고 뿌리가 그걸 정리한 것 같구나. 다들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한 거야. 난로를 바닥에 두는 거는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에서 만들어 위로 순환시키려는 거고 에어컨은 위쪽에서 찬 공기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기의 순환을 활발해지도록 하게 한 거지. 그렇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복사라고 하는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꾸나. 앞서 배운 전도 대류에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즉 고체, 액체, 기체가 이미 열을 전달시키는데 다 쓰여버렸다. 그럼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 걸까? 그러니까 나도 아까부터 그게 궁금했는데 나는 아예 모르겠다. 열을 전달할 물질이 없는데 어쨌든 열은 전달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만 사실 이거 1학년 때 너희들이 배운 거거든. 아직 밤이 오지 않는 학생들은 창문 밖에 하늘을 보자. 1학년 때 배웠다고?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에 태양만 떠 있는데? 근데 오늘같이 추운 날은 태양이 있어도 추운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래. 겨울에는 햇빛이 있어도 큰 도움은 안 되지. 아, 맞다. 태양빛. 그래, 바로 빛이란다. 온과 저온 사이에 열을 전달할 물질이 없을 때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거야. 태양과 지구 사이는 거의 진공인데도 태양의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이렇게 빛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경우를 복사라고 한단다. 그리고 아마 1학년 때 빛의 종류도 조금 배웠던 거 기억날 거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등. 그걸 다 합쳐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한단다. 아,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참고로 몇 가지 더 알아둔 것은 복사라는 현상이 꼭 물질이 없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은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복사와 다른 열 이동들이 동시에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하자꾸나. 그리고 태양처럼 고온의 물체뿐 아니라 어떤 온도에서도 온도 차이만 있다면 복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아까 우리가 난로에 바싹 붙어서 열기를 막았다고 하던데 그 열기라고 하는 게 바로 복사의 형태로 오는 열 에너지인 거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오늘 아주 다양하게 열 이동을 경험한 셈이로구나. 쌤, 그럼 난로를 껐을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것도? 그래, 그건 적외선 복사라고 한단다. 다른 빛들보다 특히 열 효과가 커서 열선이라고 해.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 휴, 복사만 해도 정말 종류가 많구만. 우리가 배운 열의 이동, 전도, 대류, 복사를 잘 활용한 예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게 바로 보온병 같은 거야. 그 내부 구조를 보면 다양한 열 이동이 활용된 거를 알 수 있단다. 그림을 보자꾸나. 보온병? 보온병은 간단한 듯 하지만 진공과 내부면의 은백색 코팅까지 아주 효과적으로 열 이동을 막는 기구란다. 이걸 단열 효과라고 하기도 해. 그림 설명은 한 번 더 보도록.
물론 열 이동을 활용한 예 등은 앞으로 열량 공식이나 비열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때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그럼 이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자, 누나. Yes, sir!